강원도가 수도권에서 교통으로 굉장히 가까워진 것은 사실인데요. 올림픽 딱 6일간의 경기 이후 연간 운영 수익은 0에 가깝습니다. 올림픽 했다 하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올 거야. 인지도가 높아졌을 거야. 올림픽 유산들에 대해서, 시설들에 대해서 정부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는지 수요 분석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는 지금 7년 전 평창올림픽 당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던 강원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중순도 안 된 그런 시기인데요. 이 촬영 시점은 기온은 한 20도? 뭐 서늘한 가을 날씨 같습니다. 확실히 이 강원도에서도 이 대관령을 넘어 이쪽의 기온은 정말 다르네요. 올림픽을 위해 건설된 KTX 경강선은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거리를 단 2시간대로 단축시켰습니다.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이 교통혁명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했습니다. 다만 강릉, 속초 등 바닷가는 큰 수혜를 입은 것에 비해 내륙 지방은 그렇지 못합니다. 강원도가 수도권에서 교통으로 굉장히 가까워진 것은 사실인데요. 이 수직적 이동은 굉장히 편해졌는데 이 강원도에서 바로 옆 다른 도시를 가는 것, 그러니까 강원도 관내 이동은 여전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희도 지금 평창에서 정선으로 오는데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평창과 정선은 올림픽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금 제가 지나고 있는 곳이 정선 아리랑 열차가 지나고 있는 별어공역이라는 작은 역사를 지나고 있는데요. 엄연한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와,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도 2018년 국제올림픽을 했던 도시인데요. 인구 소멸의 심각성이 그 어느 곳보다 심각한 곳인 것 같습니다. 기반 시설들이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좀 관광객을 목표로 한 그런 시설들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게끔 하는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접근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했을 텐데. 정선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도시입니다. 알파인 스키 활강과 슈퍼 대회전 등 두 종목을 위한 전용 슬로프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파른 경사를 만들기 위해 가리왕산 자락에 원시림이 깎여 나갔습니다. 올림픽은 불과 2주였는데 500년 넘게 보존된 산림은 깎여 나간 겁니다. 환경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올림픽 스키 경기 개최를 위해서 만든 한시적 경기장이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너무 가파르고 일반인들은 또 이곳에서 스키를 탈 수 없다고 합니다. 유지 관리에 매년 수십억 원이 필요하지만 정규 대회 유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대한 슬로프는 방치됐고 시설은 빠르게 노후화됐습니다. 산림 복원을 위한 철거와 복구 작업에 또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올림픽 딱 6일간의 경기 이후 연간 운영 수익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는 화이트 엘리펀트라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과거 태국의 왕이 신하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했는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 오히려 선물이 큰 부담거리가 됐다는 일화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대규모 경기장이나 비경제적 부동산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로 가치 대비 부담이 크다는 부정적 뉘앙스를 포함합니다.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은 단기 국제 행사를 위해 천문학적 비용과 환경 부담까지 더하는 전형적인 화이트 엘리펀트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정선 주민들은 올림픽 이후 정선이 발전했다는데 동의할까요? 어쩌면 주민들이 원했던 것은 거창한 건물보다는 작지만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92개국 2,900여 명의 선수들이 모여들던 곳. 전 세계 20억 명이 TV로 지켜본 그 무대는 여전히 우리 가슴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점화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마스코트 기억하십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용맹한 호랑이를 상징하는 수호랑과 친근한 반달곰, 반다비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기억 속에서 아련한 그런 당시의 올림픽 캐릭터인데요. 하지만 그 영광 뒤 막대한 대가도 이제는 따져봐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투입된 총 예산은 약 14조 원. 대회를 위해 지어진 6개 신축 경기장 대부분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이 하나 나왔으니 위안이 되는 걸까요? 저는 지금 2018년도 평창올림픽에서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 역사적인 현장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사계절인 우리나라에선 연간 수십억 원 수준의 유지비가 든다는 점입니다. 이 트랙은 1년에 약 한 6개월 정도 계속 얼음이 유지가 되는 그런 재빙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겠죠. 그리고 길이도 평창 올림픽을 상징하는 2018m에 달하는 긴 구간이거든요. 이런 트랙은 지금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한국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접근성 또 코스의 난이도나 여러 가지 설계가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코스라고 합니다. 지금 아래는 계속 얼음으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 위에도 보니까 지금 조명이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유지 보수하는 인력 또 그분들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몇 개 없다는 실내 훈련장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오휴, 굉장히 시원하네요. 야, 지금이 8월 중순인데 냉동고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봅슬레이나 스켈레톤 같은 썰매 종목들은 이 스타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 8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얼음을 준비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시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근의 스키 점프대로 향했습니다. 국가대표란 영화는 동계 종목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스키 점프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을 소재로 다룬 영화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처럼 감동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꿈이 시작되던 그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람만이 그 꿈의 궤적을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평창의 상징이었던 스키 점프대와 슬라이딩 센터는 그 거대한 몸집만큼이나 무거운 짐을 안고 있습니다.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유지비, 이는 경기 없는 날에도 멈출 수 없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일반인들에게 체험을 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스키 점프대 같은 경우는 너무 위험해서 국가대표 선수들만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해도 안전상의 문제 등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시설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자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체험형 관광지로 만들어 적자 보전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스키 점프대 옆에서 실제 스키 점프대 높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모노레일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표를 구매를 해서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레일이 총 2대로 앙증맞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앞에 게 좀 더 전망이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키 점프대에 올라가는 것 같은 지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전망도 좋은데 묘한 긴장감도 좀 흐르네요. 휴가철이었는데도 전망대는 한산했습니다. 내부 시설 생각보다 상당히 훌륭한데요. 지금 휴가철임에도 식음료 판매가 중단이 돼 있네요. 아무래도 사업자를 구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키 점프 노멀 결승 장면 컷이라고 하네요. 아, 이렇게 그냥 체험을 하는데 이렇게 보는 시선이 사진이지만 아찔하네요. 이런 시설들을 더 많은 이들이 찾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남겨질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조금 어릴 때기도 했고 TV로 봤었어가지고 뭔가 그냥 선수들이 뛰는구나 대단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건물에 와서 직접 보니까 높이도 체감이 확 돼서 뭔가 그때 왔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 평창이 짊어진 무게를 다시 한번 도전과 희망의 이야기로 바꿀 수는 없는지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번엔 강릉 하키센터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앞선 두 곳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 보였습니다. 마침 우리가 방문한 날은 청소년 아이스하키 리그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올림픽을 했던 시설 그 상태로 청소년 선수들이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국제 규모의 시설이 있다 보니까 강릉 지역은 아이스하키 동호인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평창의 유산들을 국가가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치러진 이후에 그 올림픽 유산들에 대해서 시설들에 대해서 정부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그것을 전체 도맡아 관리하다 보니까 강원도 도세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온 국민이 함께 즐겼는데 사후 뒤처리는 오로지 강원도만 떠안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 주목하게 했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강원도가 이것을 맡아서 하면서 강원도가 큰 자부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간 60억에서 90억 가까이 강원도비를 계속 투여해서 이것을 시설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강원도는 서울올림픽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올림픽 이후 시설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화이트 엘레펀트 사례는 앞으로 올림픽이나 엑스포 등 다른 국제 행사를 유치할 때 대도시 외 유치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국제 행사 유치 시 우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시설 낭비를 최소화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뭐 엑스포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그리고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많은 행사들을 치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장이라든지 뭐 파빌리온 같은 것도 옮겨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기획하고 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국제 행사 유치에 도전하는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 올림픽 했다 하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올 거야, 인지도가 높아졌을 거야,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그렇게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기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삼아서 그 이후를 훨씬 더 면밀하게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테네 올림픽의 수영장, 브라질 리우의 경기장처럼 올림픽이 끝난 뒤 흉물로 방치된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반복됐습니다. 이벤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는지 수요 분석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옮겨서 다른 곳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돼야 되고 엔지니어링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프팅 지방시대, 우리는 올림픽 이후 발전한 강원도, 그리고 그 이면에 너무 큰 선물을 받아 오히려 적자에 허덕이는 화이트 엘리펀트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국제 행사를 유치할 때 곱씹어봐야 할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소치, 러시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평창보다 훨씬 더 못하고 거의 페어가 됐고 캐나다도 그렇고요. 그 평창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잘 활용되고 있는 올림픽 베스트 이그젬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고요.